안녕하세요. 영화 공동정범의 감독 김일란, 이혁상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던 두 개문의 후속작 공동정범이 드디어 1월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막로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동정범은 한편의 심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꼭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년이 흐른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희중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난 지 얼마나 됐느냐며 진실이 가려지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부인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탄핵 정국을 경험하고도 저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진언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걷는 길이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검찰을 나서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구스럽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공직을 한때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김 전 실장이 검찰에서 특활비 전달 사실을 시인하고 이후 언론과 인터뷰까지 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쾌해합니다. 한 측근은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도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 전 실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런 측근들을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와야 정신 차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1억 원의 전달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내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의 아들 이동영 씨를 소환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동영 씨의 불법 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다스 부사장으로 취임한 건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120억 원이 빼돌려진 내용을 수사한 직후입니다. 검찰은 이 120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 횡령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이 씨의 개인 비리 의혹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다스의 내부 고발자가 건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직원 통근버스 용역업체로부터 7,200여만 원을, 고철업체 김모 사장으로부터는 6억 3천만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씨가 작은아버지인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며 거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 6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1심에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와 구속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수석 측은 무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최후 진술에선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 굳은 표정으로 선고 공판에 나온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형과 법정 구속이 결정된 직후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혁 변호사도 말을 아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상고는 하실 계획이시죠? 상고해야 되겠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구속 위기를 한 차례 넘긴 조 전 수석은 결국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와 깨볶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34번째 시간. 안 돼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 34번째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누굽니까? 이주정입니다. 아이, 재밌네. 날씨가 엄청 추워진 바로 그런 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요.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십니다. 저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입니다. 비상근. 월급도 안 나오는 거. 뭐. 회의비 줍니다. 회비요? 회의비. 회의비. 네. 그렇군요. 예. 자, 지역구는요? 지역구는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읍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남양주 춥죠? 엄청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데요? 서울보다는 확실히 추울 거예요. 근데 통상 한 2도, 3도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북쪽이니까. 그렇구나. 왜 남양주라고 했지? 양주의 남쪽이란 뜻이지 서울의 남쪽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군요. 예. 원래 서울의 강남이 어딘 줄 아세요? 원래 강남. 영등포. 그렇지. 네. 그런데 나경원 씨가 요즘에 그 문제되고 있는 그 나경원 씨가 동작구 을로 이렇게 공천돼가지고 낙하산을 꽂혀가지고 하는 말이 동작을 제 4의 강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제가 그 동네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동작구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관악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당시에 영등포구였어요. 옛날에. 예. 여기 조금 쪼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원조 강남은 영등포구였던 거지. 강남 것들이 자기들이 강남이라고. 실제로 그래서 동작구에 영등포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강남자 붙은 것들이 영등포나 동작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하님이 각별하게 영등포에 애정이 있으시네요. 저는 영등포 동작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2의 고향 이런 거군요. 나이가 나옵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겨울같고 좋아요. 저는 어중간한 날씨의 겨울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서민들이 조금만 더 힘들어지지만 않는다면 겨울은 추운 게 낫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오늘은요, 저는 더 추운 날이에요. 오늘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거든요. 잘하신 겁니까? 그게 제 입장에선 이게 재판거리가 되나. 너무 억울하다. 애초에 그 담당 검사도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랬고, 이거 뭐 기소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한테도 들었고. 근데 어떻게 200이 나와요? 그거 좀 모르겠고, 그리고 현역이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우병우 지시로 대검이 우리 당 의원들만 골라서 뭐 한 30명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현역들만 하지 왜 원외인 나를 하냐고. 불쌍한 원외를.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초장에 죽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당신이 현역일 때 청와대 안방까지 들여다보면서 침대까지 들춰내고 필라테스 장비가 어떻고 휴지똥이 어떻고 살림이 있다 뭐 몰래카메라까지 다 뒤져놓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1순위로 찍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국회의원이었을 텐데 대상이 돼서 뭐 그런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왜 최후 진술하는데 그렇게 얌전하게 했냐며. 그럼 이제 선고만 남으신 거예요?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따님의 아버님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나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가 파면에 이르기까지 최민희 의원님이 시작하신 거고 그 중간에 공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걸 살려두면은 그건 정치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김기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 중요한 소식부터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요. 2심에서 김기춘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요. 조윤선은 징역 2년인데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요거와 관련하여 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고 우병우가 관여했고 그것을 법원 행정처가 맞습니다. 예, 조율했다는 거. 그런데 이번 2심 판결 보면서 김기춘이 징역 4년으로 1년이 올라가고요. 조윤선이 법정 구속되면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직권남용에 대한 선고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직권남용은 유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박근혜 쪽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니까 이게 법원도 이제 적폐 판사 아닌 나머지 판사님들은 본래도 그랬겠지만 이게 사필 규정 판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어쨌건 조윤선 씨, 저 사람은 대체 뭐길래 계속 저렇게 풀려나지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황당하고 속으로 막 부하가 배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뻔히 유죄인데, 뭐 뻔히 구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풀려나기도 하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김현장의 마술이라고 했죠. 네. 근데 김현장 다니는 변호사 남편 있는 게 대단한 건가 봐요. 조윤선 씨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농담으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할 게 아니고 귤 관련한 거라면 돈을 벌 거다 농담을 하고요. 그리고 조윤선 씨를 보면 계속 나경원이 떠올라서요. 어떡하죠? 아, 근데 그거 참 푸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초기. 왜요? 18대 국회에서 조윤선, 나경원 두 명이 그 묘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네. 그 지역에서는 이혜원이 조윤선의 라이벌이었는데 서로 간에 그 미묘한 알력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은 사실은 좀 친이에 가까운 인사에 있잖아요. 네. 조윤선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비슷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두 분 다. 근데 이거는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도 난 나경원이 더 영악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짓을 보면. 아, 저는 그 차이를 그냥 같은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조윤선은 커리어에 비해서 자기 콘텐츠를 본 적이 없는 그렇지. 느낌. 반면에 나경원은 뭐 그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이번처럼 뭐 내로남불을 하고 뭐 이게 우리가 좀 김어준 얘기대로 장단기 기억상실증 인 듯한 느낌이 들어도 자기 콘텐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엉망일지라도. 예,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둘이 좀. 그러니까. 네. 이 건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죄도 인정을 법원이 했다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차후에 어떤 다른 재판에서의 선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오전 10시에 있었잖아요. 저는 11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두 여성 정치인이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적폐와 손잡고 비리를 저지른 조윤선. 네, 적폐를 고발하고 표적이 되어 재판받고. 지난날에 이 정권들이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사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무사한 것만으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확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 푸나님 진짜 힐링 푸나야, 힐링 푸. 그러니까 나는 재판받고 있어 억울해 죽겠어. 왜 200이 한데. 어떤 놈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확. 그쵸. 걔들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번개탄 에이 나 씨.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우리 남친이 얘기한 것은 애 아빠? 적폐의 표적. 예. 애 아빠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이제 적폐의 표적이 되어 재판받으면 당당하라. 이 말보다 그 말이 더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목숨 부지하는 게 다행이다. 지나고 보니까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다니까요. 이건 가상인데 저걸 어떻게 손을 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죠. 왜냐하면 이완구 전 총리가 저에게 3번이나 와가지고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3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막 올가매고 이런 거 말고도 네. 뭔가 실행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거를 일단 다행으로 여겨라.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센 걸 드렸구나 지금. 그래갖고 막 지금 그
그런 어떤 힐링 뽕 맞은 느낌? 오케이. 자, 그런 기분으로 가시죠. 네. 윤서의 법적인 일촌 남자. 내가 아까 애 아빠를 어떻게 표현할까? 집에 있는 남친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닭살스럽게. 그게 닭살이 아니고요. 제가 그 사실 기술을 하자면 인간이 자라서 남녀가 만나면 처음에 열정으로 만나요. 그럼 그게 아이 나오면서 애정으로 변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우정으로 변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되면 동정으로 변해요. 동정? 예, 일부 종사하는 거거든요, 여성이. 근데 우린 지금 우정 단계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 남친이라고. 그 다음에 동정. 이제 곧 동정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도 재판정에 이렇게 저 때문에 와 있는데,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우리 남편을 이제 나와서 보는데,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남편이 이제 이 적폐의 표적이 되면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갖고 우리 남편이 이 적폐의 표적이 된 아내의 재판정에 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도 제가 너무 애잔하게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 이제 동정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지난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총선 생각해보면 김종인 씨가 뭐 악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당에서 뭐 공천을 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할 때 그 박근혜 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는 야당도 공천들을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컷오프도 그렇고. 그렇죠. 게리맨더링. 네, 그러니까 그 게리맨더링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4년이라고 하는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서 오는 건데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총선 다시 치러야 돼요. 총선 무효를 선언하고 제 입장에서는. 벌써. 근데 또 우리 방송에 또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당선됐으면 지금 여기 나오셨겠어요? 솔직히? 아니 당선되어서 저를 불렀으면 나오는 거죠. 안 불러서 똑같이 19대 때랑 똑같이 일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 나는 매치 같은 거 잘 안 나갔다고. 내일만 했다고. 아니요. 새날은 이제 다르죠. 세상에 만약이라는 없어요. 역사라는 게 참. 어쨌건 조인 선수 축하드리고요. 귤을 실컷 드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요. 귤이 한 3월 정도까지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실컷 드시고 부족한 비타민C 보충하시고요. 김기춘 씨도 마찬가지고. 사필기정.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 북한 단일팀 등 논란에 의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다. 제가 항상 이제 걱정하는 부분 바로 그 지점이 온 거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지지율이 빠졌다기보다는요.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들고 그게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다라는 것을 계속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빠져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흔들라는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전달을 하고 논평을 해야 되는데 일단 흔들고 논평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이 비틀어진 것도 많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인형 공세를 막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힘 모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간절하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해낸 거를 외신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옛날에는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도 구성하자 뭐하자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완전히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목표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평창으로 일시적으로 평화 모드가 진전돼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하는 언론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항구적인 평화는 아니니 평창 올림픽 끝나면 또 북핵 국면으로 돌입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저주 비슷한 느낌을 담은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논란은 저는 그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논란거리는 한국에서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근데 야당들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모드잖아요. 네. 2월이 끝나고 3월이면 벌써 이제 공천 시작되고 3, 4, 5, 6 이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지면 안 되는 게 야당들의 사실 솔직히 자기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 매국행위죠. 그런 행위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통해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평창올림픽이 잘 돼서 남북 간에 무슨 화해 모드가 조성돼서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또 조성돼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린다.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남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흔들기예요.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리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트코인 등으로 언론이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나?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흔들어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일자리는 정상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행한 지 얼마 됐다고 최저임금으로 나라 망할 듯이 언론이 보도를 하면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편승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여성 단일팀만 해도 그래요. 그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이제 북한이 와야 되고 북한이 오면 단일팀도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한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흔들기를 시작했잖아요. 흔들고 또 흔들어 더 이상 흔들 게 없게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막 오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런 워딩을 쓰실 분이 아닌데요. 그냥 웬만하면 그 정도는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일만큼은 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북한도 함께 노력해달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에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은 네. 굉장히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소한 우리가 야당일 때 이런 국가적 행사에 이 정도로 딴지는 적이 없죠.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평창올림픽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됐죠, 아마? 예, 그거 통과됐다는 건 야당일 때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최대한 참여하게 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저는 정말 정말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해요. 뭐 자유한국당만 그럽니까? 뭐 나머지 야당도 그렇고 언론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부분에서 대표적인 애가요. 채널A인데요. 네. 아이스하키 팀 울분, 그러니까 단일팀 되면 뭐 자기 자신들의 뭐가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6개월 전 인터뷰예요. 어머,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 잘했어요. 그거 찾아낸 거. 그래서 지금 엔트리도 늘리면서 최대한 피해보는 선수가 없게끔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네. IOC도 흔쾌히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스하키 팀의 6개월 전에도 평창에 만약에 북한이 내려온다면이란 전제로 거기에 단일팀을 만들면 어떡하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의 구성상 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가장 적절한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남북 단일팀 만들기에 가장 좋은 조건.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울분을 토로하는 이런 영상들을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것도 6개월 전에 이런 논의가 없었을 때 가정한 인터뷰를 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채널 A가요. 그 세월호 과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문제된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채널 A 같은 이런 종편은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이거 오직 문재인 정부 흔들기, 평창올림픽 꿰기, 회방 놓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더 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남북이 대결해야 안보 상업주의로 이제 언론 유지할 수 있는 언론이 지금 남북이 화해 모드로 들어선 요 정말 100일간의 제한적인 화해 모드도 지금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A 같이 이번 채널A 이것은 방심위에 뭐 이미 제소가 되었겠지만 제소해서 중징계 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의 인터뷰가 끝나고 영상이 끝나자 그 채널의 앵커가 이렇게 말했대요.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하네요. 아이스하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의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의 입에서 뭐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야 뭐 6개월 전에 인터뷰를 놓고 간절하네 만에 정말 악의적이잖아요. 악의적이고요.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를 섞어가지고 오직 문재인 정부 흔들기, 이낙연 흔들기, 남북관계 진전 흔들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여기서 질문이요. 가끔씩 종편 제어가 심사나 또 이따가 KBS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어떤 점수를 받고 제어가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왜 채널A 같은 이 방송들이 제어가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또 되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바로 없애버려야지. 예, 저는 엄청 원칙주의자죠. 저는. 아, 최민희 의원님이 방통위원장 하셨어야 되는데. 그 법 때문에. 현역 의원은 퇴직한 후 3년 지나야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채널A 같은 경우는 사실 악의 씨앗이고요. 보도하는 거 보면 그냥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에서 채널A의 주주 구성의 불법성 등 채널A가 시작부터 불법이다. 그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수사를. 그리고 질질 끌던 사안인데 저는 채널A 주주 구성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네, 이거 왜 지금이라도 조사 안 하는지 이게 이상한데요.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로 그러는 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 건데 악의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거는 제작진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터뷰가 최근 논란이 돼서 한 인터뷰가 아니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의 선수촌에 가서 그 선수들 만나서 위로하고 건의사항으로 실업팀 창단 같은 어떤 대안들을 지금 받아들고 온 상황인데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채널A가 이렇게 내면 어떤 식으로까지 왜곡이 될 수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갔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왜곡하려고 마음먹으면 끝이 없죠. 왜곡에는 끝이 없는 거고 그 왜곡의 의도가 극우 상업주의일 때는 더더구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우 상업주의의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이번에 채널A 이 말도 안 되는 타임머신 오버 이걸 계기로 이게 방심위가 제대로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자, 이효성 위원장님 좀 분발하십시오. 이거죠. 이효성 위원장님 직을 거세요. 아, 세상에 모든 게 다 직이야.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족보험재단 저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나라를 요즘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김윤옥 여사 지금 나온 것만 확인하면 지금 김희중 비서관이 관저 집이죠. 대통령이 머물던 집 여자 행정관에게 쇼핑백에 담아서 1억을 달러로 환전한 것을 전달했다. 이거 팩트예요, 지금.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거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1. 그런데 김윤옥 여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거 진선미 의원이 그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빨리 김윤옥 여사님은 진선미 의원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이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김윤옥 여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주진우 기사가 매달 1억씩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1억씩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5년 동안 따지면 얼마입니까? 매달 1억, 그러니까 12 곱하기 5면 60억이에요. 1인당 60억, 120억이 전달됐다는 이런 끔찍한 주장을 했는데 역시 김윤옥 여사는 주진우 기자도 빨리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소하면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이게 김윤옥 여사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거. 그게 이제 어제 나온 거죠. 그 2011년에 그 기억하시죠? 국정원이 뻘짓해가지고 그 대사 인도네시아 대사 그 안에 침입했는데
그것도 빨리 도망도 잘못 가가지고 국정원 직원 이미 탄로가 났어요. 그 노트북 훔치다가. 네. 그 사건 직후에 이것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상득 의원이. 그래서 국정원이 이상득 의원에게 특활비로 1억여 원, 억대, 그 확실치 않습니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형에 대한 거예요. 이상득, 만사 형통.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시영 님, 시영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모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전세금, 전세자금, 내곡동. 네, 전세자금 3억 2천. 네, 이것을 김백준이 전달한 4억을 가지고 그 중에 3억 2천을 이시영 전세금을 줬다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 엄청 한편 또 부럽기도 하네 이거. 인생은 딱 옛날에 그 이휘재가 나왔던 일요일 밤에서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래 결정해서 하고 선택하는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돈 많은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이시영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빠, 자기 엄마가 열심히 부지런히 긁어모은 재산을 지금 사실 이시영이 이렇게 다 덕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쨌거나 어느 쪽 한쪽이든 간에 내 인생의 삶을 택해서 네. 뭐 민주 세력 이런 쪽으로 헌신을 하셨다 그러면 저쪽은 언간 현심이니까 그냥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5천만 원 건이 있습니다. 관봉 5천만 원.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전달된 관봉 띠가 딱 붙어있는 5천만 원. 그거를 옛날에 장인이 줬다고 얘기했던 분이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또 실토를 했어요. 그 5천만 원도 특활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에 대해서, MB에 대해서는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매달 1억씩 MB한테도 줬다. 60억 받았다. 이런 주장한 거잖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있잖아요. 그중에 다스에서 줬다는 6억. 그것은 다스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니? 지금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상한 것은 저보고 또 이쪽에 밝은 제 친구가 아유 붕신 그것뿐이었겠냐? MB가 돈 버는 데는 재주가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죠. 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저는 발칵이 났다고 봐요. 특수활동비를 내주긴 해. 받아간 예상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정원을 수사하다 보니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아무리 뭐 엉성한 조직이라고 해도 최소한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국정원의 누군가가 그걸 받아갔다는 것까지 기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 야, 이 돈 어디다 썼어? 청와대 갖다 줬는데요? 청와대 누구?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밖으로 터져나온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국정원에 한정돼 있는 거고 지금 뭐 추정치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뭐 100억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둘러치면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돈이 사적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국민적 정서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라도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었다라고 하면 예전에 관행으로 보면 그걸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사적으로 착복을 했다고 하면 보수 수구 세력 어떤 분들도 그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짜뉴스 도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활비를 노무현 대통령은 1000몇억 쓰고 뭐 누구는 1000몇억 쓰고 했는데 박근혜는 뭐 36억 썼다고 또 가짜 뉴스를 돌리고 막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개인적으로 혹은 그 가족들에게 유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뭐 집. 네, 그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핵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냐, 안 했냐요, MB가. 예, MB가 인지했다면, 이건 진짜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이 수사가. 그런데 MB가 인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MB에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돈 쓰면 큰일 납니다. 카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이명박이 국정원에 심은 측근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건 누가 심었냐? 이상득 사람이에요. 김주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사 형통. 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MB 쪽에서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안 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썼겠느냐?
그러니까 증거 제시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종찬 전 DJ 때 국정원장이 DJ가 그거 하지 말래서 우리 안 받았었다. 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돈 문제에 관한 한 거의 결벽증 수준이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재인, 이호철 뭐 당시에 참모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증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것도 뒤지자고 하는데 여기엔 결정적인 트릭이 있습니다. 지금 MB는 조사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MB의 인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하셨어요. 서거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들 이거는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가 제일 아냐? 자유한국당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이거를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물타기용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네. 안 한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랬을 거니까 증명해 이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든. 조사해본 결과 민주정부 때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라든지 있었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다라든지 이런 걸 발표해 주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국정원에서도 조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조사하면 추측컨대 전 국정원장들 쭉 조사할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조사인 거죠. 근데 얼마나 그 답답하면 힐링푸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하고 저랑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항상 뭐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 세력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물론 이쪽이 사람들 중에 뭐 아주 깨끗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물은 그런 건 범죄라고 이미 인식하는 정권의 어떤 마인드와 뭐 그 눈먼 돈 뭐 가져다가 그냥 사적으로 쓰지.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국정원 특수활평 받아다가 뭐 명품 사고 집값 내는 데 쓰고. 근데 그건 명품 샀는지는 아직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확인이 되겠죠. 고발했으니까 김윤옥 여사가 신속히 고발했는데 왜 주진우 고발 안 하세요? 주진우 좀 고소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고요. 주진우는 정말 겁나나 봐요.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네. 제가 감옥에 갔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죠. 21살인가 2살인가 그때 갔을 때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두 분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이렇게 쭉 써서 보내면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가 선물을 가져와도 즉시 돌려보내고 소고기를 가져오고 엄마가 잘못해서 그걸 끓여 먹었다고 엄마한테 혼내면서 소고기를 사다가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는데 내가 이제서 고백하는데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너무 원칙적이기 이전에 소심해서 남에게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문제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게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고 완벽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력이 좀 다르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쪽 사람들은 결벽증의 기초는 소심증. 그리고 그 소심함이 우리를 정의롭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MB가 이명박에 너희들은 그런 게 없겠냐고 말하는 그 모순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들은 아는 족족 다 털어서 처벌하려고 엄청난 혈안이 돼서 계속 털었잖아요. 네. 그때 자기들이 털었어야지 알고 있다면. 없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거가 지금 적용되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는 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요. 네. 외주 제작 관련해가지고 1억을 누가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뇌물로? 네. 줄라고? 푸나님 줄라고? 근데 그게 몇 년인데요? 옛날에 얘기 아주 오래됐죠. 그래, 옛날에 1억이면 그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와. 외주를 한번 하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간접적 비행이 됐는데요. 이를테면은, 요거를 이제 나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간부가 아니니까. 당연히 상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거절했어요.
딱 잘라 거절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위에 계시는 분이 저를 계속 대면대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이 거리 좀 깊어지다 그만뒀죠. 진짜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걸 계속 받아왔다면 내가 방송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모르지. 그랬다면 고대영 밑에서 한 자리 했을지. 자, 어쨌건 간에 이명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는 물러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국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뭔가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정말 이렇게 막 가려지는 흠막에 있는 돈 같은 경우는 다 내 돈이야 이런 생각으로 받아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렇죠. 그 못 느끼는 게 적폐예요. 근데 이명박만 그랬겠냐고요. 이명박이 그런 기조의 정권은 처음 말단까지도 도덕적 죄책감을 못 느끼고 계속 비리를 해먹었을 테니 비리라는 게 특히 뇌물이라든 게 저는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전체 1000건 중에 1건 정도가 드러난답니다. 왜냐하면 준 사람도 같은 범인이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은폐하다 보면 안 드러나고 그냥 넘어가는 이명박에 관련된 것들은 엄청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했다는 말 그거 잠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원 전 원장이 그 무렵에 힘들어서 국정원장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다 맞춰달라고 설득해서 원 전 원장이 계속 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다는 청탁을 하려고 돈을 갖다 줬다는 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원 전 원장이 그 무렵에 그 댓글 등 기획 과정에서 힘들어서 국정원장직을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했지만 내가 댓글이 얼마나 다음 정권 재창출에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힘써달라 이렇게 설득했다. 네가 적임자야. 그렇죠. 날 버리고 어딜 갈라 그래. 아, 그러니까 에이씨. 자, 이명박의 세력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시간이 또 1, 2년 지나고 정부가 들어서 갖고 잘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게 이런 종류의 비리 사건이거든요. 네. 핵심 측근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빵 터져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갑자기 확 식으면서 정권의 개혁성이 무뎌지는 그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명박을 치긴 쳐야 되는데 나중에 완전 물타기가 돼서 너희도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고요. 짧게 이야기 하나 더 하면 민병두원에 의하면 이명박의 국정원은 대북 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 사찰 대상이요. 박원순, 한명숙, 박지원, 최문순, 정현주 등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장명이 웃기게도 뭔지 아세요? 보청천? 박두를 대령하라. 이씨.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가 사찰 대상이었다는 거, 이거는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을 받았잖아, 그 이후로. 근데 이 재판이, 이거 우리가 다들 빨리 까먹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재판 사유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검찰이 별건 수사를 계속한 건이거든요. 결국에는 실형을 살게 만들어버려. 예, 그런데 그 실형을 살게 한 2심 판결도 문제가 엄청 많이 지적됐거든요. 왜냐하면 유죄임을 확증하는 뇌물 공여자가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올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심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요. 이 폭로랄까요. 이게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에서도 은폐를 한 사건이래요. 최근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국정원 TF에서? 그러니까, 적폐청산 TF에서?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이 온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은폐를 했느냐 생각해보면은 관련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건과 TF의 관련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내부 직원과 파견된 검사 등으로 구성되는 거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나름 전문적인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데 외부인이잖아요. 이걸 결론으로 말하면 국정원의 MB는 살아있다예요, 아직도. 네. 국정원뿐이겠습니까? 사실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고 법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갑니다. 지금 뭐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새날 달력 넘기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또 새해를 맞아서 네버엔딩 스토리를 꾸며주시는 세 분 개편 없이 계속 갑니다. 와! 네. 안 잘렸습니다. 혹시 기대하셨을지라도 저희는 허를 찔러서 개편 없이 쭉 간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또 약초님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요즘에 그 또 하고 계신 팟캐스트 있잖아요. 예. 귀농일기. 귀농일기. 귀농일기요. 귀농일기가 점점 사람들의 많은. 예, 점점 일주일에 2명씩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12%가 늘었다고. 예, 100명이었는데 112명이 됐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오는 거야. 거의 뭐 난중일기 들으듯이 생각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서 이렇게 가입을 맞아요. 하신다고. 예. 그래서 지금 소수정예로 계속 받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연회비를 또 따로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죠? 연회비는 아니고요. 네. 지금 책이 한 90% 정도 제가 원고가 됐는데 나오면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책이 또 저 한 권 예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권 예약할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요즘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뭐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개그계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슬슬 이건 귀농은 한 20년 뒤 얘기지만 지금부터 미리 좀 정보를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또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의 유일한 청일점 마차님 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점 마차입니다. 마차님. 마차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걸 알 수 있어요. 모자를 거의 안 쓰시고. 네. 오늘 약간 메이크업도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니요. 맨 얼굴인데. 아니, 입술 오늘 좀 바짝바짝 하시는데요? 맨 얼굴인데요. 그래요? 침을 발랐나봐요. 아니, 뭐, 튀김 먹고 오셨어요? 오늘 굉장히 바짝바짝 하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앞에는 우리 또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책 읽으셨죠? 예, 책도 보고, 뭐 밥도 많이 먹고. 그랬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많이 먹은 거는 저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진짜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우리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은 아마 그런 지식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정말 새해에 정말 걸맞게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주제를 오늘 정해봤습니다. 새해와 너무 알맞은 활기차고 희망이 느껴지는 주제, 괴담. 괴담입니다. 아니 그때 우리 약초님께서 그 괴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괴담으로 정했는데, 그때 들을 때는 그래 뭐 괴담 뭐 많지 했는데, 야, 막상 하려니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 이게 괴담이라는 게 저희가 뭐 집중해가지고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라 보니까는 야, 이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오늘 괴담 이야기 나누는 순서 한번 정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우리 야수님이 이겼어요. 다르네. 가위바위보! 자, 우리 역시 약초님은 꼴찌시고요. 가위바위보. 자, 우리 마차님이 2위, 제가 3위입니다. 순서 정해볼까요? 안전빵으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긴 아니, 거의 뭐 가르나 마나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약초님은 1등 아니면 4번이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괴담을 하고 싶어 했던 약초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제가 그냥 괴담이라는 주제를 꺼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접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문화에도 좀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음모론과도 좀 연결돼 있는 그런 거기도 해서, 한번 재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될 줄은. 예, 어려웠습니다. 예, 정말 몰랐습니다.
예, 우선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존 카펜터라는 감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무슨 카펜터요? 존 카펜터. 공포 영화의 거장 중에 거장이죠. 대표작이 뭐예요? 제가 이제 1982년도에 나온 The Thing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더빙. 예. 이거 본 것 같은데. 그 근데 노르웨이 탐사팀 예. 맞죠? 그게 이제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죠. 리메이크한 영화예요? 예. 그게 원래 82년도 영화인데 원래 오리지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게 뭐 페이크 다큐 그거예요? 페이크 다큐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이제 얼음이 많은 북극인가 북극인가 예, 탐사팀이에요. 탐사팀을 갔는데 그게 사람 인체에 와서 막 머리가 떨어져서 막 이렇게 거미처럼 되고 막 이러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를 만든 사람이고 또 대표작이 뭐냐면 할로윈 있잖아요, 영화. 할로윈. 마이클 마이어스가 이렇게 막 나오는 그 사람이 만든 원작을 따라가는 후속작이 없다. 이게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다. 예. 할로윈 78년도 나온 할로윈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하면은 웬만해서는 아는데 유일하게 보지 않는 장르가 공포 영화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 굉장히 공포 좋아합니다. 영화 절대 안 보거든요. 왜요? 공포 영화를 보고 가면 너무 오래 가요. 그게 뭐 무서운 것도 있는데 그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오래 가서 이게 보고 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봐요. 아니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여자분하고 데이트할 때 공포 영화 보면 좋다고. 여자분 놀라가지고 옆에 안긴다고. 뭐 이런 얘기 내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안 봐요. 그 공포 영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 반지의 제왕 만든 피터 잭슨 같은 경우도 원래 공포 영화로 데뷔하고 그걸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고무인간의 최후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그 제목을 다룬 제목이 재밌는데요. 고무인간의 예, 최후. 원래는 이제 배드 테이스트인데 굉장히 좀 보고 나면 충격이 좀 오죠. 일부러 못 만든 영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데드 얼라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인정받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존 카펜터가 우리 올림픽이 열리던 88년도에 영화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게 데일 리브라는 영화인데요. 이 라이브가 아니라 리브일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제목을 화성인 지구정복 뭐 이렇게 또 촌스럽게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그들이 살고 있다예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요. 어떤 이제 탄광 노동자가 자기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직업 구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뭐 폐허가 된 이런 곳에서 안경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안경을 쓰면은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뭐 보이고 괴물처럼 이렇게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뭐 간판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게 아니라 숨은 내용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로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봤던 이제 단어가 오베이, 그러니까 복종하라, 뭐 섬겨라, 뭐 이런 뜻으로 돼 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을 지구에 박아놓고 외계인들이 지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안경을 끼고 보면서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주선을 폭파시키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런 음모론 많잖아요. 뭐 마이클 잭슨이 뭐 외계인이다. 예. 맨인 블랙 같은 경우 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외계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뭐 reptilian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 파충류의 얼굴을 가진 예. 외계인.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 앞서가는 영화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984년도로 또 과거로 가면은 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더 레스트 스타파이터예요. 그러니까 더 라스트 갓파더가 아니고 라스트 갓파더는 누구 건지 아시죠? 심영래 선배님. 거장 심영래 선배님이 출연하셨던. 그게 아니고 더 라스트 스타파이터인데요.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청년이 자기 동네 아케이드에 이제 게임기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청소년이라 나오는데 영화 보면은 아저씨 같은 친구인데 청소년으로 나와요. 근데 얘가 그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계 기록을 자기가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막 깨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그 외계인이 설치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 뭐 리크루트 장치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외계인들이 그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조종 난간이나 전쟁 방법이 그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세계 기록을 세울 정도로 잘하니까 그 젊은이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시설하다. 저기 이거
아니 예전 영화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들이 예, 굉장히 신선한 영화죠. 이게 8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실제로 드론 개발하면서 구현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맞아요.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 수행 방법 중에 드론을 조정하는 인터페이스 자체를 게임화 시켜가지고 맞아요. 일반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게임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화면 조작을 해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실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적을 봤어요. 드론 1등하는 친구들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1등하는 친구가 중고등학생이더라고요. 주로 어린 친구들이 잘하죠. 그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임요한 씨가 한참 이제 대한민국 세계 최고일 때, 야, 저거 스타크래프트식으로 그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 먹겠다. 이런 말도. 이걸로 진짜 싸우면 가능하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능해요. 농담식으로. 그런데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괴담이 있다는 거예요. 모티브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티프 맞아요. 모티프 맞아요.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폴리비우스 괴담이라는 거예요. 이제 폴리비우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역사가잖아요.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가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은요. 1981년도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이제 포틀랜드의 몇 개 지역에 있는 아케이드에 게임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그 게임기 이름이 폴리비우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이제 81년도니까 그렇게 정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갤럭시나 이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게임일 거 아니에요? 갤러그 같이. 갤러그구나. 갤럭시, 핸드폰이구나. 갤러그 게임보다도 더 옛날 거잖아요. 제가 그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갤러그 오락을 했었으니까. 근데 한참 전인데. 더 게임들 중에 템페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그 템페스트라는 게임하고 이제 동시대라 그러는데요. 그 아타리에서 나오고 이런 게임들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저도 이때 거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근데 이 게임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그 싸움의 흔적이 케이스에도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치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중독 수준으로 이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뭔가 이제 머릿속에 안 좋은 그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기억 상실도 생기고, 악몽도, 불면증, 그 다음에 밤에 공포 느끼는 이런 것도 있고, 구토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게임을 했을 뿐인데. 게임을 했을 뿐인데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게임기에 정기적으로 그 맨인 블랙이라고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와서요? 그러니까 흔히 그 정보원들을 이제 맨인 블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정원. 국정원 특수요원들이 와가지고 게임을 점검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봤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게임기 자체가? 게임기 자체가요.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일종의 이제 크라우드 소싱 같은 거 아니냐. 크라우드 소싱이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한 심리 실험이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거기 동전을 갖고 싶어가지고 게임기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게임을 했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츄가 한 사람한테 유행할 때. 그 화면에서 번쩍번쩍하는 이게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광과민성 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친구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를 다닌 적은 아니었는데 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3박 4일 하고 와서 집에 오는 도중에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버스에서 이렇게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가로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 고기를 싹 지나가면 얼굴에 그 햇빛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해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뭔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나중에 한 17, 18살 때쯤에 이제 게임 하러 또 이제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임이냐면은 헬리콥터를 조정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게 탁 어느 순간 깨지면은 그래 피카츄가 뭐 100만 볼트에서 바짝바짝한 것처럼 화면이 그렇게 떠요. 그때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응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피카츄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도대체 어떤 화면이길래 그렇지 하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100만 볼트 뭐 이래가지고 바짝바짝 하니까 저거구나. 분명히 반응이 오는 애가 있겠다. 저는 그때 이해를 했죠. 그 반응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냥 깜빡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깜빡. 깜빡깜빡 뭐 심장이 뭐 뛴다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심장이 뛰는 것보다 그 순간이 기억이 약간 끊어진다고나 할까? 예, 어느 순간이. 그러니까 헬리콥터 게임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게임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깜빡해버리가지고 몇 초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좀 심하게 오는 아이들은 집중해서 보잖아요. 너 재밌으니까 만화가. 그때 바짝바짝 하니까 애들이 이제 깜빡하고 이제 머리가 이제 애들이 잠깐 스톱되는 경우도 있고 토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뭐 콘서트장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콘서트장도 보면은 조명이 세잖아요. 그렇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명 막 돌리다가 조명하고 내 눈하고 딱 맞는 순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저음 있잖아요. 저음. 아주 그 저주파. 드럼에 이제 뭐라 그러죠? 가운데 킥 같은 경우 팡팡팡팡 때리고 베이스가 팡팡팡 때리면 심장이 좀 연동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그거 올리는 경우가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MC 스퀘어라고 귀에다 켜고 뚜뚜뚜뚜뚜뚜뚜 이거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엄마 한참 졸라서 그거 그죠? 근데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그게. 근데 약간 그거 저주파 같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MC 스퀘어 같은 경우는 바이노럴이라 그래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주파수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10Hz 정도가 다르게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약간 다른 반응이 나온대요. 그걸 조정하는 거고 헤르츠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서 하는 게 그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서 어플로 팝니다. 어플로 팔죠. 어플로요? 네. 들으면 돼요? 네, 저는 절대 추천하진 않아요. 그게 그 MC 스퀘어가 진짜 허무맹랑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저도 지금도 진짜 돈 아까워요. 마케팅의 승리 진짜 100%. 광고 TV 광고를 엄청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한 30만 원 했었어요. 비쌌어요. 와, 지금 돈하면 얼마야 그게? 응답하라 1988에 그 김성규 씨가 하다가 잘 잤나요? 그 잘 자는 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작년 이제 연말쯤에 이제 미국에서 팟캐스트를 한 겁니다. 이제 라디오토피아라는 곳에서 7부작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바비 펠드스타인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펠트스타인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증언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게임을 하다가 정신이 좀 혼란해서 집으로 갔는데 막 구역질도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갔고 그래서 정신을 잃고서 깨어보니 땅 밑에 어디에 좀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들어가 있었다. 지하 세계.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몸이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또 어떤 아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해보니 그 포틀랜드에서 한 60마일이니까 100km 정도죠?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기가 있어서 어찌어찌 해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 진짜다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게 또 나왔죠. 진짜 같기도 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개뻥치지 마라 이런 말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영화도 아까 더 라스트 스타파이어도 나왔지만은 사실 이게 좀 알려진 게 한 2000년도에 코인오비라는 그 유명한 게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도 있고 뭐 가설도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진짜라고 하는 사진도 있긴 있어요.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그 지하 세계라는 아니 그 폴리비우스 게임기에 대한 사진이. 근데 그것도 믿을지 말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게임기에서 자기가 롬을 확보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텍스트를 찾아냈는데 1981년 그리고 신넬레션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 때문에 지금 이제 신넬레션.com이라는 데 가면 폴리비우스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이걸 해봤다는 사람의 증언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임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증언이 맞는지는 또, 야, 웃기지 마라 하는 또 측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는가 해서 저도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러니까 옛날 게임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템페스트나 뭐 에스터로이드하고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건데 이 템페스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템페스트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발작 같은 걸 좀 일으키는 증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짜 괴담이고 웃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템페스트 때문에 FBI에서 조사를 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괴담이 나온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비우스가 문화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미래세계에서 온 만화가 아니냐, 흔히 말하는 그 심슨 있잖아요. 네. 그 심슨 중에 그 게임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에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폴리비우스 게임기가 나와요. 그 에피소드에. 예, 일부러 그냥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작가가. 해놨는데 거기다가 밑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정부재산 이렇게 써놨어요.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가요? 예, 그쪽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4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작년에는 그거 롬 중에 하나가 이 폴리비우스가 있어요. 제목이 아예. 뭐 기념작 같은. 예, 오마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재밌죠. 그쪽에는 이제 문화 속에도 깊이 파고든 그런 이상한 괴담이에요. 우리나라는 게임은 무조건 금지인데. 그런데 이제 이 괴담을 단순히 이제 괴담으로 좀 치부하기에는 좀 아픈 역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피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이제 이긴 경우도 있었는데 프로젝트 MK 울트라라는 게 있어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실행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1973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된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CIA에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의 정신을 좀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의 대학, 뭐 병원, 심지어 감옥, 뭐 제약회사 이런 데가 참여해가지고 좀 화학적인 방법, 또 뭐 생물학적인 방법, 때로는 이제 방사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반응을 보인다, 혹은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약들도 사용했는데 그 약들 중에는 LSD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LSD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마약이죠. 그 스티브 잡스가 특히 유명하죠. LSD 하면 또 생각나잖아요. 비틀즈, 네.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먼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억측이다 하지만 폴 맥카트니가 인정을 했다 그러죠. LSD도 우리 사용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 대학 다닐 때 LSD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LSD를 먹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게 히피 문화가 한참 굉장히 이게 만연했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대마초와 더불어서 예, 이렇게 양대산맥이었어요. 예. 특히 음악 중에 사이키델릭 음악 있잖아요. 그건 LSD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있죠. 사이키델릭 음악은. 예. 그런데 이제 CIA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적국과 이제 정보전 할 때 고문하고 신문에 이용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하고 약간 환각 속에서 이제 뭔가 정보를 얻어내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팀이 그쪽 가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당시 소련이나 이제 북한 쪽에서 그 브레인워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세뇌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항하려고 했다. 하긴 이렇게 뭐 하고 있죠. 소련에서는 소련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초능력도 연구했다는데 뭘 안 했겠어요. 청년 연구했다 그러죠. 예, 예, 실제로 연구를 했고 이 뇌파가 주는 거를 연구한 케이스가 뭐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카드를 서로 준 다음에 몇 날 며칠에 카드를 숫자를 이제 순서를 맞춰보게 한 거예요. 서로 생각하면서. 근데 90% 이상 맞았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뇌시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드러난 것도 이 정도인데. 그렇지. 괴담이 사실 또 나중에 알고 보면은 실제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뭐 괴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첫 줄밖에 못 외웠는데 그 혼나기도 되게 많이 혼났는데요. 그것도 사람의 정신을 이제 박정희 거의 맞춰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없어졌죠?
그렇죠. 뭔가 그 반복적으로 읽고 말하고 어떤 네. 음악을 듣고. 제가 그걸 안 해온다고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혼 되게 많이 났어요. 아, 저는 근데 못 외워가지고. 뭔가 의식을 갖고 안 해온 게 아니라 못 외워서. 저는 이게 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딱히 아무리 읽어봐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래요. 예, 맞아요. 이거를 그렇게 고지 외워야 되나 싶어가지고 계기다가 겁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국가에 헌신하는 게 모든 지상과제다라고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이제 다 경험하신 거 있을 텐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88년도에 군대를 입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위병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군대로 출퇴근하는 방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업무가 똑같아요. 기관병하고. 근데 그 중에 제가 88년도에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11월 달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89년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신교육을 좀 시키잖아요. 군대에서요. 근데 어떤 정신교육을 받았냐 하면 광주 민주항쟁이 폭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군인이 총을 쏜 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신교육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거의 방위병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데모하다가 온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86학번, 87학번, 88학번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제가 86학번이니까 다 투철한 정신으로 그런데 딱 무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코웃음 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걸 주입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씁쓸한 기억이 좀 나면서 이런 괴담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